나의 자녀가 우울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들으시면 조금 또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거든요. 저는 한양대 나왔고요. 국립서울병원에서 그 정신과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여기 아주 만성병원으로 제가 많이 볼 때는 한 5, 60명도 봤죠. 그러니까 이제 만성병원이에요. 옛날 그 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국립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완전 연구기관으로 거듭났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불리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서울대에서 어린이병원에 임상강사로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황준영 교수님이 위에 지도해 주시는 전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개원을 제가 해서 두드림 정신과로 있는데, 저는 관심 분야가 이제 막 엄청 반항하는 애들, 막 사고 치는 애들, 뭐 술, 담배, 뭐 가출, 뭐 도박, 뭐 그다음에 성관계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기치고 뭐 이런 애들, 소년원 가고 막 이런 애들도 좀 보고요. 뭐 공격적으로 부모한테 막 해가지고 엄마 때리고 막 심지어는 칼 들고 막 이런 짓들도 좀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반항과 품행에 문제 있는 애들 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살 쪽입니다. 자살하고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은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두 분야가 제가 주로 보는 환자군이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 기법으로는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랑 그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로 한번 감을 보죠.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섞여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생,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제 이름이랑 나이랑 약간씩 바꿨습니다. 대체로 큰 줄거리는 비슷하고요. 되게 착하고 말 잘 듣고 속 썩이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정말 조용하고 근데 혼나면 좀 많이 무서워한대요. 그런 친구고. 이미 저한테 오기 전에 센터에서 동네에서 한 2년 정도 상담 치료했고, 뭐 한의원도 갔다 오르고 뭐 동네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조금 했는데 잘 먹질 않았어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 친구한테 맞는 약을 찾는 데만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은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약은 효과가 없고, 근데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한 2주는 써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야, 저 약 가다가 진짜 참 어머님도 잘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결국 약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지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최대 약 드리는 게 3달이라서 3달에 한 번 그냥 약만 타러 성의 없이 오세요. 아주. 약만 먹으면 아주 잘 지내요. 그런 친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희, 여자 17세. 약간 변경했어요. 자살 중독인데, 그 공격적 행동, 와, 어마어마해요. 진짜 완전 쌍욕을 하면서 엄마랑 싸워요. 경찰도 여러 차례 집에 불렀고요. 엄마도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도 뭐 애랑 온몸 몸싸움하고 완전히 머리끄댕이 잡고 뭐 옆집에서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런 집이에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 이혼 결혼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뭐 너무 무책임하고, 얘도 뭐 가출하고 심한 짜증 뭐 말 많이 하고 스마트폰도 엄청 많이 하고 거짓말에 도벽에 뭐 진짜 심각한 친구인데, 진짜 이 친구 1년 동안 본인 상담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엄마도 상담하고요. 엄마도 약 썼어요. 그리고 가족 상담하고 애랑 엄마 같이 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도 하고요. 되게 잘 지냈거든요. 완전 좋아졌어요. 완전 좋아졌는데, 이 집은 약간 좀 슬픈 사연이에요. 다 좋아졌는데 제가 외래를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안 온 거예요. 한 달 안 와서 약을 안 먹었는데 그때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수술하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일단 얼마나 만나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직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자살하는 애는 1년에 한 명 정도예요. 한 명에서 2명인가 그렇고, 중학생부터 자살이 늘어나요. 고등학생 좀 더 이렇게 늘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자살이 쭉 늘어나요. 이 역학 보면은 한번 봅시다. 2018년도에 나온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저희 서울대 연구팀에서 한 보고인데요.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그 정확하게 한 검사예요. 근데
다만 지역이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라는 건 좀 있겠으나 디스크라는 척도를 이용해 가지고 정신질환 유병률을 조사했는데 청소년 애들이 자살 생각을 하는 애들은 17.6%, 이 정도 될 것 같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살 생각을 지난 1년 사이에 했다는 애들이 17.6%, 나 죽고 싶어요라는 의도를 가진 애가 3.7%, 100명에서 3.7%, 자해를 하는 애는 5.8%. 이 자살 자해 위험성이 높은 애들은 보니까 되게 우울함도 높고 불안도 높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우울 불안이 높은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반항적인 애들, 공격적인 애들, 사고 치는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품행장애, 반항아, 이런 애들이 자살 충동이 또 높다는 거예요. 약간 의외 아니세요? 근데 제 전공 분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전공 분야가 자살 충동이 높은 쪽이랑 반항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둘이 되게 통해요. 나중에 왜 통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전문가의 도움 요청은 100명이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중에 17명밖에 도움 요청을 안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친구한테 좀 얘기하고 뭐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죠. 보통 애들이 청소년 애들한테 설문했는데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애가 50%밖에 안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도 얘기하는 애들 중에 반수는 친구한테 얘기하고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30%인가? 뭐 낮아요, 퍼센트가. 선생님이 1%인가 뭐 그렇고요. 아빠도 2%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설문조사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썩 그렇게 애들이 괴로워도 말을 안 한다. 근데 이게 애들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머님 중에도 사실 나도 좀 되게 힘들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담 받으려고 그러면은 선뜻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자, 약물 치료는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실태입니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는 조금 단순하게 척도 같은 걸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많은 숫자의 애들한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울감을 경험한 애, 진단 기준상 1년에 2주 이상, 지난 1년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애가 이쪽에서 25%. 그러니까 대략 한 5명에 1명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거죠. 자살 생각 지난 1년간 심하게 생각한 애가 10.9%래요. 여자 13.9%, 남자 8.1%. 자살 시도한 애가 약 2%래요. 여기 보시면 여자애들이 좀 많죠. 이게 작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 성인 정신질환 유병률은 한 5년인가 6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6년께 마지막이에요. 아마 올해 할 것 같은데요. 성인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평생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26%라는 거죠. 남자가 거의 30%야. 여자가 23%고.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근데 이거를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척도로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집에 방문해서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본 거예요.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미미하게. 2001년도부터 했는데 조금은 낮아지고 있어요. 1년 유병률은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정신과를 최근 1년 사이에 갈 만큼 좀 심했던 경우는 11% 정도.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역시 한 22%, 다섯에 하나 정도만 치료하죠. 다른 나라 비교해 보세요. 엄청 낮죠. 우리나라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이 참 많은 나라예요. 우울증에 대한 평생 유병률은 약 5%. 우울증만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병 다 합치면 26%인데 그중에 우울증이 한 5%고요. 여자가 6에 남자 3%예요. 여자는 좀 우울증이 많죠. 이게 2001년도인가 보고에서는 여자가 10%였어요, 거의. 남자 1%고. 대신에 이게 참 공평하다고 해야 되는지 참 그렇지만 남자는 유병률이 왜 이렇게 낮아? 그러면서 막 섭섭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들으실 때.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남자의 유병률이 엄청 높은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알코올 사용장애. 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죠. 남자는 18%가 자그마치 남자의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알코올 사용장애에 들어간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네.
불안장애가 여자가 아주 높아요. 11%, 남자는 6%인데 거의 2배죠. 조현병이라고 왜 이렇게 헛것을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옛날엔 1%라고 대략했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0.5% 미만이에요, 진짜. 평생 가도 0.5% 미만이에요. 근데 이거 1%라고 해도요,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1%면은 50만 명이잖아요. 거기에 0.5%면은 25만 명이 조현병으로 앓고 있다는 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1년에 한 6만 명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죠. 이 병도 참 대단한 병이에요. 만성병이고.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 자살 생각. 15.4%, 성인의 15.4%가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더라. 뭐 청소년이랑 별 차이도 없죠. 네,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자살 계획까지 하는 사람 3%, 자살 시도하는 사람 2.4%. 자, 요게 중요해요. 마지막 거. 자살 생각한 사람의 약 50%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살 계획한 사람은 거의 70%, 자살 시도한 사람은 75%, 4명의 3명은 뭔가 진단이 될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된 어떤 만한 병이 사실은 있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자살과 관련된 게 있다면. 이건 올해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자살 예방 백서. 2019년 최근 통계를 반영했고요. 자살자 수는 13,799명, 우리나라. 남자가 많죠. 아까 보세요. 자살 시도자는 여자가 엄청 많거든요. 여자가 2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참 자살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실제 돌아가신 분은 4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약 5배가 이렇게, 굉장히 여자분들은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로 확 행동을 하는 분은 남자에 비해서는 적다는 건데, 남자는 1.5배밖에 안 돼요. 시도하는, 뭐 꼭 이 사람이 다 응급실을 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감으로 볼 때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남자는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분 중에 남자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응급실 내원한 사람이 제일 많은 건 20대다. 요즘 뉴스에 나신 거 보셨죠? 20대 여성. 특히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어머님이시지만 아마 지금 30대, 40대, 50대 하실 것 같은데, 이 응급실 간 사람들 중에 8,700명, 5,700명, 6,100명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20, 30, 40대가 진짜 많아요. 이 60대, 70대, 80대가 적은 이유는요,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80대는 자살자는 뭐 6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80대가. 그 나이대 사람들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 옆에 그림 보시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한 그림 보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중간쯤이었어요. 이게 청소년이거든요. OECD 청소년. 뭐야? 청소년인데, 그 우리나라가 한 중간쯤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4위예요. OECD 평균보다 엄청 높아요. 청소년도 많이 우울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진단은 성인 주요 우울증은 이렇게 9개 중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될 때, 그러면서 매일 지속되는 우울, 거의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식욕이나 체중이 크게 늘거나 줄거나, 잠이 늘거나 줄거나, 굉장히 초조하거나 처지거나, 피곤하고 해서 뭐 하나 싶고, 집중도 안 되고 죽고 싶고, 이런 것 중에 5개 이상이면 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반수는 나도 이거 해당되는데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자녀가 이 정도인데, 자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우울증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발랄하고 막 즐겁게 웃고 다니고 있으면 이거 정상이 아니죠. 어머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머님도 당연히 우울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아이랑 공감하고 있을 거고, 감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고, 뭔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역학 연구적으로 볼 때 ADHD 부모도 50%가 넘고요. 우울증의 가족도 거의 한 50%될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청소년 우울은 뭐가 다르냐? 성인 우울과 조금 달라요. 거의 한 것도 가능해요. 매일 지속되는 우울증이 또 가능한데, 어떤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애 맨날 소락대기 지르고 나한테 대드는데 저게 무슨 우울증이야,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 우울증은 이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놈이 있어요. 아주.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척을 잘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도 아마 살짝 그 느낌을 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머님 중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지금 이렇게 아이 때문에 아이가 뭐 죽겠네요, 우울해요 이래가지고 고민하시면서도 직장 가면은 웃으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에서까지 내가 우는 표정 지을 순 없잖아.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에서 잠깐만요. 조명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저도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저도 사람이고 저도 힘들 수 있는데 그 우울한 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괜찮은 척을 한다고요. 이 괜찮은 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잘해요. 얘네 우울한 애들은 너무 잘해서 밖에선 잘 감춰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돼? 그게 오히려 더 터지는 애들이 있고 더 심한 애는 집에서도 감춰요. 집에서도 괜찮대. 엄마가 물으면.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웃는데 혼자 가가지고 지방에서 자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멀쩡해 보이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딸이 표정은 아주 밝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거에 전혀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 애가 자살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힘든 줄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 가끔 그 테레비에 인터뷰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그 진짜 모르게 애가 감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웃고 있는데 걔를 너 지금 우울하지 이러면서 의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단에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멀쩡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청소년은. 그다음에 오히려 짜증, 반항, 분노, 그다음 갈등, 싸움 이런 게 막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청소년 우울에서는.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여성에서 그냥 우울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우울증 그런 거 이제 멜랑콜리아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도요. 오히려 짜증내고 막 자꾸 부딪히고 신경질 내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우울증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감정 조절이 잘한데 그러면 내가 혹시 우울증? 이런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해도 재미없다. 맞죠? 대충 살고 막 살기. 딱 이 단어가 맞아요. 애들한테 참 대충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애들 대충 살아요. 지금 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별 의미가 없어요. 막 술 먹는 애들도 있고 사고 치고 막 성관계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울증이래. 네, 그런 경우. 잠, 식사, 체중의 변화, 체중이 늘지 않을 수 있다. 장래, 꿈이 뭐니? 이러면 꿈이 없대.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뭐 이런 거. 그렇다고 꿈 없는 애들이 다 우울증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비행, 행동 문제, 성적 저하, 조퇴, 결석, 친구랑의 상호작용, 친구가 없어져. 전 친구랑 연락을 안 해. 이런 것들 생기면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것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 애가 뭐가 해당되나 이런 거 한번 좀 봐보세요. 근데 이게 감별 진단을 잘해야 돼. 감별 진단은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병아리 감별사라고 하시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보는 것처럼 그 얘가 진짜 우울증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독특한 게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우울증과 그 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우울증이야, 반항아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울증이면서 반항하네요 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별 진단이면서 동시에 동반 진단인 경우예요. 잘 보시면 애도 반응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슬플 일이 있어서 슬픈 거예요. 강아지가 죽었어요 요새. 한 10년 키우던. 그리고 엄청 울어. 1주간 울어. 펑펑 울더니 그리고 좀 나아져. 그러면 그냥 에이, 정상 애도 반응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적응장애. 좀 힘들어하는 거죠. 사춘기 상황에서 일반적인 거랑 아닌 거랑 구분이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심한 거예요. 우울증은. 쉽게 생각하시면. 정도가 오래 가고 좀 더 깊게 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그건 우울증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친구 관계 어려움으로 누구나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머니 친구분이랑 뭐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가네. 이게 좀 심하네. 그럼 그건 우울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시련이 심하게 아파할 때,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할 때,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근데 이게 정도가 좀 세지면은 이제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하죠. 적응 장애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진단은 비슷해요. 상황은 비슷한데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예요. 막 계속 떠오르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막 굉장히 울고 막뭐 이런 것들이죠. 악몽 꾸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래
가고 심하게 가면 저희는 우울증도 그냥 같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약발도 있어요, 되게. 어,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약효가 있는 이유가. 자, 그다음에 이제 범불안, 강박. 범불안은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애가 오늘 가서는 크게 괴롭힘 당하진 않을까? 이 음식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건 아니야? 미세먼지가 많대던데. 남편이 무슨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사고 난 거 아닐까? 우리가 갑자기 막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온갖 걱정들, 종류 불문하고 온갖 걱정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드는 사람이에요. 종류가 꼭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의 종류의 불안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불안이 많으면 범불안 장애라고 저희는 진단하고요. 그다음 또 다른 종류는 그렇게 불안이 되니 걱정이 되니까 집에 불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불이 났는지 가스는 잘 껐는지 확인을 해. 문이 잠겼는지 확인을 해. 애가 제대로 간지 전화를 해. 이러면 이제 강박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자꾸 이렇게 그릇 쓸데없이 자꾸 닦고 막 깨끗한데 또 닦고 막 물 묻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휴지로 닦고 그릇 차곡차곡 정리하고 이런 거 너무 애쓰시는 분들, 예, 제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포증. 요거 이제 이 참 웃긴 게요.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 무서운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제가 꼼꼼하게 묻잖아요. 그럼 있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뭐 예를 들어 겁 많아요? 아유, 없어요. 그러는데 뭐 어두운 거는 아니요? 높은 데는 아니요? 개는 아니요? 새는 제가 새는 좀 무서워요, 새는. 뭐 또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공포 영화는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겁은 하나도 없는데 그 큰 소리가 빵 하고 나면은 깜짝 놀라는 건 좀 있어요. 이거 다 겁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 성향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 부분도 이게 공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반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분리불안,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죠. 애들 중엔 꽤 있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녁에 잘 때 같이 자려하죠. 어둠을 무서워해서 같이 자려고도 하고요. 낮에도 혼자 있는 거 좀 무서워서 엄마 어디 가? 그리고 엄마 나가면 막 전화를 3번, 4번 걸고 막 이런 거. 분리불안. 그다음에 이제 어둠에 대한 공포. 그다음 사회 공포는 개 공포는 개가 무서운 거잖아. 거미 공포는 거미가 무서운 거고 사회 공포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공포라고 부르면 되고요. 사람을 보면 이제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뒤에 쫙 숨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아저씨 들어오면은 이렇게 엄마 뒤에 숨고 말 잘 못하고 목소리 작아지고 학교 가서 말을 잘 안 한다거나 친한 친구한테만 말을 하거나 발표를 안 하려 하고 친구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하고 수줍다, 내성적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릴 때는 낯가림이라고 부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말을 안 하면은 이제 선택적 한목이라고 부르고 발표를 못하면 발표불안이라고 부르고 신학기에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남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무슨 지가 무슨 개미지옥이야? 애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성인은 이제 대인공포, 사회공포, 사회불안 이렇게 부르고요. 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낯선 사람을 보는 걸 싫어해. 낯선 애들과 말하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누군가 말씀을 해주시면 강의가 더 재밌어집니다. 네. 마이크 끄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잘 가겠어요? 잘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렇게 손으로라도 표시를 해줘 보세요. 네. 잘 잘 안 안 가려고 할 갑니다. 가능성, 네, 잘 안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학 가서 친구를 잘 사귈까요? 못 사귈까요? 친구 잘 못 사귀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면 완전히 그때부터 왕따가 돼버리기 쉬워요. 이런 사회 불안이 있는 애들은 전학을 갈 때 조심해야 되고 뭐 전학을 가면서 약을 먹어도 되지만 초기 한두 달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친구를 잘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학기 초마다 학년 초마다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부터 학교를 안 가려고 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너 학교 안 가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부모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애는 안 간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집에서 뭐 하겠어. 게임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인제 게임만 하면서 학교를 빠지는 날들이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되는 날들이 1-2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규모 제가 볼 때는 무슨 왜군을 막기 위해서 10만 군대 양병설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직후 이제 제가 볼 땐 사회공포 10만 양병설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학교 이제 가기 시작하자면 전면 등교잖아요. 학교 못 간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으로 쏟아져 올 애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머님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겉으로 벌써 드러난 분들일 뿐이고요. 그 학교를 안 가면 이게 그 묘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람을 안 보면 안 볼수록 사람이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적용하면 노출 치료라는 게 사람을 자꾸 봐야 사람이 덜 두려워지거든요. 물도 안 보면 자꾸 무서워져요. 근데 물에 이렇게 찰방찰방 낮은 물에서 자꾸 놀게 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노출을 계속시키는 이 노출 치료가 치료적이거든요. 갑자기 너무 센 건 아니어도. 근데 사람을 1년 동안 안 봤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회공포증이 심해져 가지고 1년 동안 밖을 안 나간 애들이 지금 막 저희 외래에 막 쏟아져 오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제분 중에도 제가 볼 땐 이 사회공포 유형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친구들 학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결론은 은둔형 외톨이에요. 게임 중독이고. 그래서 이제 한 40대 남성분이 와요. 아니 안 와요. 50대 여성분과 아줌마랑 70대 부모가 와요. 와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20년째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0년 동안 게임만 했는데. 그게 은둔형 외톨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사회 불안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불안 경향이 강한 사람이 가능성이 많고 지금 학교를 안 나가는 게 곧 20년 뒤에는 은둔형 외톨이로 집에 계속 있는 거고요. 뭐 먹고 살아야겠어요. 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 근데 부모님 연금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넌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부모랑 싸우다가 인제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부모랑 자식이랑 싸우고 그러다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갈 위험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사회공포예요. 제가 여기에 지금 길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는 못해도 한 3분의 1은 이 성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 외래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추측 삼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불안 성향이 높은 애들이 강박 성향 높은 애들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돼. 뭐 자기가 심지어는 전교 3 등이었어. 근데 2개 틀리다가 평균적으로 이번에 4개 틀렸어. 그럼 난 공부 못 한대. 갑자기 난 공부를 접어. 야, 4개 틀려도 전교 5 등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살 가치가 없대. 자기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 것 같대. 그러면서 자살 기도를 해요. 이런 친구 완벽주의가 있는 거죠. 엄청 인정 욕구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자살 충동이 높은 애들이 꼭 잘 사는 집에만 있지도 않고 못 사는 집에만 있지도 않고 뭐 남자애만 있지도 않고 여자애만 있지도 않고 다 골고루 나와요. 다 골고루 나오는데 다만 그거를 표현을 좀 더 잘하는 게 여자애들이고 남자는 표현을 안 하고 꾹 참았다가 그냥 사고를 쳐 버린다는 점이 좀 다를 뿐이지 뭐 아주 공평해요. 자살 충동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런 불안 기질을 어릴 때 타고난 애가 불안 기질을 갖고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힘든 스트레스를 몇 차례 겪으면서 전학을 간다든지 시험이 어렵다든지 아빠한테 혼난다든지 애들이랑 싸웠다든지 뭔가 유발 요인이 탁 터지는 순간 얘가 인제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황 장애로 터져요. 공황 장애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러면서 신체 증상이 막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공황장애 겪는다는 분들 이렇게 텔레비에서 연예인들 많이 보죠. 왜 연예인들이 많냐면은 그 사람들이 생방송에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큰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고3 애들이 공황이 많이 와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특히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전날 무리했을 때, 밤샜을 때, 예 뭐 자기 체력 좋다고 술을 3 일간 연장 먹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학대한 거예요, 공황은. 자,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뭐냐면은 그 우울증이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릴 때부터 뭐가 다 올 만한 사연이 있어서 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 이 ADHD 쪽도 무시할 수 없어요. ADHD가 나중에 반항아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불안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도 우울증으로 잘 가요. 거의 한 30% 청소년기에 ADHD로 초등학교 진단된 애들 중에 한 세세 하나 정도는 우울증이 가요, 청소년기에. 성격 장애, 그다음 몸이 아파서 우울증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양극성 장애. 이거는 어 옛날에 조울증이라고 불렀던 병인데요.
우울증의 변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양극성 장애는 거의 다 우울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의 조금 더 악화된 형태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의 하나의 변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런 상황이 있어요.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말이 많아요. 굉장히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이 높고, 아니면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싸워요. 그리고 생각과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울증이 생기면은 ADHD랑 되게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저희도 속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감별을 잘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많진 않은데, 하여튼 어린애들 중에 ADHD 약을 쓰는데도 약발이 별로 없을 때 저희는 양극성 장애를 의심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인제 되게 우울한 시절을 겪다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면서 우울증이 다 나은 것 같아. 너무 발랄하고 애가 활동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우울한 시기를 겪다가 뭐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건 이렇게 잔잔한 파도 같아요. 그 어떤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그 어떤 감정의 폭 내에서 슬플 일 있으면 슬프고 기쁠 일 있으면 기쁘고 하지만 그 어떤 폭을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정상이라면 주요 우울 장애는 그 폭을 넘어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이브를 하는 거죠, 완전히. 바다 깊숙이. 그리고 그게 깊이 들어가고 오래 가요. 최소 2주 이상이지만 뭐 최소 2주지만 뭐 길게는 1년, 2년도 가요.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첫 중간고사를 망치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접더니 학교를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표정도 좋지 않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된 지 지금 1 년째예요. 뭐 이런 애들. 예, 우울증이죠. 이런 경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여기 주요 우울 장애라고 붙였잖아요. 저희가 흔히 정신과에서 얘기를 할 때 우울증 하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가벼운 우울증이 있어요. 기분 부전증이라고. 그다음에 주요 우울 장애라고 있어요. 이건 좀 심한 거예요. 가벼운 우울증은 진짜 감기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담만 해도 좀 낫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만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도가 심하시면 걔는 안 돼요.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도가 심하면 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이 뭐 상담으로 안 돼요. 당장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 조울증. 아이고 틀렸네요. 양극성 장애입니다. 쓰나미 밀려오는 거 보이시죠? 감정의 쓰나미가 팍 30m 짜리가 밀려와요. 와, 이때 저 에너지는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얘는 우울증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조증이 있었다가도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내려가요, 결국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 조증 때 엄청난 자기 삶의 에너지를 다 몰아서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에너지가 바닥에 나 가지고요. 완전 빌빌대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또 한 6개월을 우울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조증이 됐다가 쪼끔 괜찮다가 우울증 갔다가 또 조증 갔다가 또 괜찮다가 우울증 갔다가, 이게 조울증. 그래 남극 북극 왔다 갔다 해서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이 병은 다행스러운 거는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유병률이. 근데 우울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빈도가 좀 돼요. 자, 일생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 제가 11시 반까지 강의든가요? 혹시 쪼끔 늦었 시간이 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12시까지 가능해요? 예. 질문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쪼끔 시간을 더 쓸 것 같아서. 네. 음. 우울증을 겪는 사람 이거는 어디 책에 없어요. 이게 물론 말 하나하나는 책에 있는데 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 한 뭐 황진호 교수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그 매일 외래를 보니까 하루에 한 30명씩 보거든요. 지금 이제 한 10 몇 년째 보니까 제가 지금 한 13,000명 정도 봤어요, 외래를.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제가 진짜 자살 기도한 사람 수백 명 보고, 제가 나름 이 폭력적인 애들이랑 자살 기도하는 애들한테 좀 알려져 있어요, 그쪽에. 그래 가지고 그쪽 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외래에는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될 애들이 한 10명 넘게 지금 계속 있어요. 근데 요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입원 병실이 없어요. 그 정신과의 나라의 정책이 그 "정신과 병원에 왜 그렇게 환자들을 많이 둬?" 그러면서 "정신과 병실 줄여." 그래 가지고 지금 정신과 병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약 먹으면서 집에서 치료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지금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애들인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손목 긋고 막 5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엄마가 옆에서 지금 같이 손목 꼭 잡고 자고 있어요. 지금 정말 저도 불안불안해요. 매일매일이. 근데 이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보이는 거야, 인생이. 그 스토리가 이래요. 보통 우울증은요, 20대에서 30대에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숫자가 아까 많다고 그랬죠. 6% 정도니까. 어, 우울을 겪는 분을 치면은 10%가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불안까지 치면 15%죠, 여자분들의.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성분들은 이 우울과 불안 쪽을 겪고 있어요. 남자는 술 먹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술이 일종의 그 1,000원짜리 초록색 물약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도 그게 우울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울로 안 나타나고 알코올 중독으로 지가 약 먹고 있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치료랍시고 하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종류가 살짝 다르게 진단명이 나가긴 하지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한 25% 정도는 된다. 4명에 1명 정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울 또는 알코올 중독 또는 불안장애 같은 걸로 진단이 될 만한 사람이 4명에 1명은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그 나는 아니겠지라고 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개는 20, 30대에 생겨요. 왜 치매도 보면은 50대, 60대 이후에 생기지 40대 치매라고 잘 못 들어보셨잖아. 당뇨, 고혈압 20대 보셨어요? 그 흔치 않아요.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은 보통 20대 이후야. 그리고 남녀 차이도 남자보단 여자가 많아. 그럼 발병 연령을 보면은 이제 20대부터 계속 생겨요. 30대도 많고 40대도 많고 50대도 많고 60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하고 산후에 생기면 그냥 그 나이 때 산후 우울이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때 왜냐면 호르몬이 확 뒤바뀌거든요. 임신이라는 게 완전 호르몬의 완전 대폭발이에요, 여기서. 뇌하수체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60대 이후에 생기면 노인 우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치매랑 잘 감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다음에 경과가 매우 다양해요. 이 부분이 참 그 우리한테는 희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던 건 좋아. 걸렸어. 근데 2개월 만에 딱 낫고서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우울증을 안 앓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6개월 뒤에 또 와, 1년 뒤에 또 와, 2년 뒤에 또 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빈도도 꽤 높고 경과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정신과에서는 이 우울증은 감기랑 비슷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죠. 감기가 뭐 아주 심해져서 뭐 폐렴까지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심각해지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금방 걸렸다 낫는 분도 있고 매우 다양하다고 얘기하죠. 그다음 불안장애랑 공황장애가 동반되는 분들도 굉장히 꽤 있다. 급성으로 오면 공황, 만성으로 오면 우울.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오늘의 관심사 청소년 우울증은 바로 10대에 오는 애들. 네. 그 10살 전에는 우울증이 없냐? 있어요, 있기는. 매우 드물어요. 자살자도 매우 드물고 어, 왜 그럴까는 잘은 모르는데 그 아마 뇌 발달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의 사고력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추측 같은 거 좀 뇌가 아직 비성숙해서 미성숙해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청소년기의 우울이 올 애들은 이미 그 전부터 그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제분이 지금 우울증 쪽으로 진단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직 우울증까지는 진단이 아니었어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얘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근데 얘 기질이 뭐냐? 지금 우울증으로 진단된 친구들 어머님은 얘 과연 어릴 때 기질이 어땠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열의 9은 이 기질일 거야. 무슨 기질이냐면은 겁이 많았다. 무서워하는 게 많았다. 깜짝깜짝 놀랬다. 걱정이 많았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이 중에 어떤 게 조금 그래도 좀 있었던 친구. 한 중간 이상은 있었던 친구인 거예요. 분리불안이 심했다. 긴장을 잘했다. 소심했다. 내성적이었다. 낯가림. 꼼꼼하다. 뭘 제대로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이건 이제 불안과 관련된 거고요. 또 다른 거는 굉장히 인정 욕구가 많고 성공하려 하고 주목받으려 하고 애정받으려 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특성. 요것도 우울증으로 잘 빠져요. 왜냐면 이제 그 성취가 안 됐을 때 바라는 건 여기인데
내 성취가 여긴 거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꿈을 줄이면서 적당히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갭이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야.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근데 200밖에 못 벌어. 그럼 괴롭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좌절감이 강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거예요. 한 300 벌고 싶은데 200 벌면은 아이 그래 뭐 조금 해보면 또 어떻게 되는 날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꿈이 너무 커서 고통스러운 친구들이에요. 이건 애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약 불안과 겁이 많다거나 너무 완벽을 추구한다거나 너무 욕심을 내신다거나 너무 사랑을 받으려 하거나 너무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애쓰시다 보면 힘들어 삶이. 그리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거를 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포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안 돼서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전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진단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질적으로는 제가 볼 땐 거의 100%야. 거의 100%. 애가 우울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중에 우울증이다라는 거야 뭐 한 10% 20%밖에 안 돼. 10%나. 애가 우울인데 부모도 우울한 거면 그게 아니라 겁이 많다. 부모 중에도 걱정이 많은 분이 있다. 꼼꼼한 분이 있다. 한 분만 그렇다? 그거보단 두 분이 다 그렇다. 그러면 와, 그 집은 뭐 애를 셋을 낳는데 셋 다 꼼꼼해. 또는 우울해. 겁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은 유전이 우울증이 되기 쉬운 유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유방 잘라낸 거 아신가요? 네. 그 유전자가 무슨 BR 유전자인가 뭔가 그게 있으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 90%가 되게 높대요. 유방암에 왜 걸려? 귀찮으니까 유방 자체를 잘라버렸어. 아예. 안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이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다 황인종이시죠? 혹시 백인이나 뭐 다른 인종도 있으신가요?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황인종이세요? 예. 유전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황인이에요. 100% 그럴 거야. 둘 중에 한 분만이라도 흑인이나 백인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은 약간 피부색이 약간은 다른 게 느껴져.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머리 색깔, 눈 색깔, 그리고 이게 성격도 이래요. 성격도 겁 많은 사람, 겁 많은 사람, 욱하는 사람, 욱하는 사람. ADHD 아빠 밑에 ADHD 아들이 나오고, 겁 많은 엄마 밑에 겁 많은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그 호기심이 많은 엄마 밑에 호기심 많은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질이 유전이 굉장히 많이 돼서요. 부모님의 기질이 이렇게 전달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열에 한 8분들이 막 자책감을 느끼세요. 아, 우리 애가 우울해진 게 나 때문이구나.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받은 거거든. 나도 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쭉 내려온 건데 이걸 뭘 어쩌라고. 그냥 운빨인 거지. 왜냐? 내가 똑같이 부부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어도 아닌 놈도 나오거든요. 덜한 놈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운빨이에요. 그래서 내 탓을 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울증에 오기 전에 어린 시절에 보이는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신학기 증후군, 수주분, 발표 불안, 어둠에 대한 공포, 혼자 못 잔다,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혼자 공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등교 거부, 친구를 잘 못 사귄다, 따돌림을 쉽게 당한다. 왜? 강하게 저항을 못 해요. 남이 뭘 시켜도.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월요병, 월요일 학교 갈 때마다 싫어한다. 강박, 완벽, 짜증이 많다. 강박적인 애들이요. 이거 뭐 그냥 불안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진짜 심했던 애는 자기 책상 위에 물컵을 엄마가 놨는데 그 물컵을 치웠다고 엄마가 청소하느라 치웠다고 엄마한테 칼을 들었어요. 얘는 괴로워서 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내 방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걸 건드리냐고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얘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진짜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왜 낳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애도 있어요. 범불안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애. 엄마 3시 오는 거 맞지? 엄마 우리 7시에 가는 거 맞지? 엄마 아빠 괜찮지? 아빠 별일 없지? 엄마 병 걸린 거 아니지? 사고 난 거 아니지? 이거 자꾸 확인해요.
이거 강박이에요. 범불안에 플러스 강박이에요. 이걸 엄마가 답을 주시면 그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이거 하시면 하실수록 증상이 심해져요. 왜? 이게 강박증에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강박 증상을 더욱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면은 한 번은 대답할 수 있죠. 근데 5초도 안 돼서 엄마 나 사랑하지 이러면 이건 강박증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애가 엄마 나 사랑해? 라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몰라 이러면서 막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애가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애가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은 그냥 살짝 웃음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던 일 하세요. 답을 주지 마세요. 답을 주면 강박증이 자라는 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답을 주지 마시고 그냥 그런 강박적인 확인에 그냥 나 네 말은 들었어 라는 의미로 얼굴 표정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딴 일로 하세요. 알겠죠? 요게 이제 아이의 강박증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ADHD, PTSD 이런 게 이미 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럼 청소년 우울증이 약하게 오면은요, 아주 그냥 착한 애. 네. 되게 나쁜 애들 없어요. 착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타적이에요. 남한테 싫은 말도 못하고요. 불안 걱정 많고 강박 완병 많고 거절 잘 못하고 호구예요. 호구. 눈치 많이 보고 참다 폭발하고 이걸 학교에서 참으면 집에서 폭발하고요. 학교랑 집에서 다 참으면 자살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럼 내가 얘가 화내는 걸 받아줘야 되는 거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받아주시면 엄마가 이제 노예가 돼요. 엄마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받아주란 얘기냐? 아니면 받아주지 말란 얘기냐? 고민되시죠? 이따 답 말씀드릴게요. 자, 심각한 경우. 심각한 경우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다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요. 이 아래쪽 문제가. ADHD로 공진단될 수 있고요. 반항아, 품행장애도 동반될 수 있고 가정폭력과 뭐 경찰 신고를 수십 번 했어요. 경찰 뭐 트라우마, 아빠한테 학대당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뭐 이런 거. 심각한 관계 문제, 폭력, 갈등, 왕따의 피해자, 가해자, 등교 거부, 은둔형 외톨이, 게임 중독, 섭식장애, 거식증, 성착취성, 뭐 나는 여성 동성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해, 자살 충동, 자살 시도, 그다음에 술, 담배, 도벽, 성관계를 막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해, 도박을 해, 폭력을 써. 이 모든 것들이 한 애한테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아주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요. 자, 이런 친구들이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우울이 가벼워요. 그리고 금방 끝나요. 처음에 우울 왔는지도 몰라요. 한 일주일 만에 끝나다가 그 다음번에 조금 심해지면서 조금 길어져요. 그 다음번에는 한 3개월쯤 계속 우울한데 이제서야 우울인가 하는데 또 괜찮아졌어. 애가 좀 1학기 힘들어하더니 2학기 또 잘 가네?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애가 쭉 우울, 이제 죽겠대.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깊어지고 오래가고 정상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갈 때 특성이고요.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치료를 받게 되면요. 치료를 받으면은 우울증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지금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회복이 더뎌요. 2주, 한 달, 2달, 3달, 오래 있었을수록 치료도 오래 걸려요. 우울이 좋아지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시기가 있나 싶은데 우울이 또 와.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약발이 효과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정도가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전보다 분명히 짧아져요. 계속 약을 먹고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에서는. 정도가 심하면 약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조금 길어지고 우울한 시간이 조금 짧아져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시간이 쭉 더 길어져요. 보세요 지금. 처음엔 요거밖에 안 되다가 한 달, 2달, 3달 되다가 그 다음엔 6달, 1년가량 병이 없는 상태가 유지돼요. 그러면 이제 다 낫나 보다 하는데 우울증은 재발하는 병이에요. 재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최소 아마 교수님도 1년 이상 먹으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재발이 있었던 친구는 그 친구는 2년 이상 좀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우리도 불안해요. 다시 악화될까 봐. 그래서 그냥 해서 재발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재발이 와도 가볍게 가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게 없어져. 언제 우울이 없어 이제. 한 3년, 4년 가면 우울은 없고 그냥 약만 먹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우울이 거의 완치에 가깝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길게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메시지,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제분이 이미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완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약을 안 먹고 그 졸업할 가능성도 있어요. 약을. 의존성 없는 약 쓰실 거야 아마 청소년은. 근데 이 기질은 평생 간다. 이건 아셔야 돼. 기질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 잘 관리해야 돼요. 마치 감기 잘 걸리는 기질과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시간이, 제가 그런데요. 제가 1년에 10달을 감기 걸렸어요. 1년에 10달 감기 걸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야, 진짜 면역력 완전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이 감기약을 1년에 10개월을 먹고 살았는데, 비타민C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기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춘추게 이 감기 잘 걸리시기엔 목에도 막 뭐 두르고 다니고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도 우울에 잘 빠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평소에 잘 하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본인은 막 이렇게 해주면은 애가 망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다음에 말씀드려요. 예. 자, 우울증의 원인. 그럼 우리 애는 왜 걸린 겁니까, 도대체? 첫 번째, 기질이 있다는 말씀 제가 지금 누누이 드렸죠. 그걸 생물학적 요인 또는 유전 또는 기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보면은 제가 진료 올 때 초진 때 정말 중요하게 묻는 게 부모 성격이에요. 부모님 성격 중에 겁이나 불안이 있었는지, 완벽주의가 있는지, 성공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충 감 나와요. 네, 그리고 동생 형제도 볼 필요도 좀 있어요, 때로는. 자, 부모 성격 중요하고요. 그다음 얘가 이제 겁과 불안이 많은 기질이냐? 그럼 얘는 뭐가 문제냐면은 PTSD가 잘 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겁이 많은 애야. 그럼 얘는 겁이 적은 애랑 비교하면 어때? 겁이 많으니까 똑같이 에이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정도가, 겁이 적은 애는 그냥 잠깐 기죽었다가 바로 또 올라가고 괜찮아요. 근데 겁이 많은 애는 야 이놈아 하면은 얘는 바로 그냥 놀라가지고 막 그날 악몽을 꾸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아빠 얼굴을 못 보고 막 이런 과민한 반응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겁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약발이 좋아요. 네. 약을 잘 써달라고 교수님께 이렇게 손목 이렇게 한번 꼭 좀 잘 좀 부탁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약을 잘 쓰면 요 기질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 근데 완치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약 조절을 잘 해야 되고요. 완벽주의 꼼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약발이 있긴 있는데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2알, 3알 갈 가능성이 많고요. 인정, 성공, 주목 욕구가 높은 애들, 외적 욕구가 높은 애들도 이 친구는 근데 약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 약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이쪽 기질이 높은 애도 상처를 잘 받거든요. 욕구 대비, 이상 대비 현실의 괴리차가 굉장히 큰 애들이라 상처를 잘 받는데, 이쪽은 상담밖엔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가끔 약발 듣는 애도 있어 있긴.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저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어릴 때 자라면서 엄청 혼나거나 엄청 좌절. 부모님이 막 우울해가지고 얘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빴어. 애가 방치됐어. 그랬을 때 또 과도하게 학대당했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는 우울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과도한 수용 다 들어준 거예요. 얘가 왜 우울해질까요? 혹시 누구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내면의 힘이 길러질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집에서는 받아줘요. 집에서는 어이구 그래 우리 새끼 이러면서 받아줘요. 그럼 학교에선 받아줄까? 안 받아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는 집에서는 왕이야, 왕녀야, 공주야. 학교에서는 공주야? 30명에 하나지. 네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걸 안 들어줘요. 줄 서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요? 아빠 엄마는 들어주죠. 애들은 안 들어줘요. 그럼 얘가 학교 가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 짜증나겠어?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얘가 학교를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에서 받아들여주는 애. 아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다 들어주면 얘가 행복한 아이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집에서는 행복한데 밖에 나가면 우울해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걸 피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엄마만 디립다 잡아요. 엄마한테만 화내면서 엄마는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하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도한 수용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길이고 그 어머님의 노후를 아드님이나 따님의 간병인으로 늙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수용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갈등이나 괴롭힘이나 차별, 배신, 실패, 트라우마, 부모의 갈등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타고난 것과 환경의 경험을 한 다음에 얘가 어떤 성격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얘의 기질이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기질이 괜찮은 놈이 있어요, 가끔. 그것도 아마 일부는 유전이겠죠. 그런데 긍정적 사고방식보다 하여튼 부정적 사고방식을 더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질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난 해봐야 안 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해봐야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극단적인 사고방식. 좀 더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완벽주의 같은 거. 그 100점 다 맞지 못하면 뭐 대학은 가나 마나야. 뭐 내가 중학교인데도 1등급이 안 나오는데 반에서 5등도 못 하는데 대학은 가서 뭐해? 그러면서 갑자기 접어요, 인생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다 인생을 접어요. 요게 그래서 완벽주의가 진짜 위험해요. 자기 책과 자책을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스타일, 이런 가치관과 성격,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아주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 했을 때 이제 마음이 여린 거, 쉽게 상처받는 거. 우리는 좌절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 좌절내성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망치로 때리면은 잔이 깨질 거 아니에요. 잔이 깨지는 이유 첫 번째, 망치로 때렸으니까 깨지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합니다. 그렇죠. 잔이 약해서, 잔이 유리잔이어서 아주 약할수록 쉽게 깨지겠죠. 만약 잔이 나무잔이었어봐, 쇠망치로 때렸어도 안 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쇠잔이었어봐, 어우 그럼 뭐 대단했겠죠. 다이아몬드 잔이었어봐, 쇠망치가 찌그러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를 학대 내지는 차별했다, 또는 어떤 애가 괴롭혔다 그러면 걔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걔가 나쁜 놈인 건 분명 맞아요. 걔는 벌 받아야 되겠지만 걔가 다른 애도 괴롭혔는데 우리 애만 더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 애가 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돼요. 물론 이거를 그쪽 가해자가 강조하면 그건 안 돼요. 니네 자식이 약해가지고 약해 빠져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어디서 네가 잘못해놓고서 그쪽 혼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애가 약한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커버를 해야 돼요. 스스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이걸 좌절내성이라고 부르는데, 아이의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여기 공이 땅 치면은 위에 단단한 축구공은 땡 튕겨내면서 상처 있어 없어? 어디 맞았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가운데 바람 빠진 공 봐요. 푹 들어가고 상처가 확실히 보이죠? 흉터가 남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는 친구를 빵 터져버려요. 이렇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예민한 사람. 자, 우리 아이가 좀 쉽게 상처받는 애 같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건 쉽게 하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손 안 드시네. 이 친구들은 같은 고통이 큰 고통으로 느껴져요. 취약하다라고 얘기하고,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 리질리언스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다음에 정서지능, EQ라고 하는데 정서지능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절내성이 있어요. 그다음 고통을 견디는 힘이 떨어진다. 정신적인 면역력.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라고 하면 뭐야? 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으면 잡아먹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균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역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 균을 100%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역력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정신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참 하루하루가 다 고통의 나날들인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뚜기 정신이 약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미 터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접근은 이제 막 꼬매줘야 돼. 그다음에 바람을 푸식푸식 넣어준 다음에 위로 다시 올려줘야죠.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유발 요인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빵 터진 건데 뭔가 힘든 일이 생긴 거죠. 뭐 괴롭힘이든 갈등이든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든 성적이 떨어지는 거든 혼자 있게 됐든 코로나 사태로 해서 1년 동안 학교를 안 간 것이든 문제 학생이 많은 반에 운 나쁘게 배치가 됐던,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애들과 같은 반이 됐건, 뭔가 그게 유발 요인이 돼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타고난 기질에 어린 시절의 환경, 양육 환경이 합쳐지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성격이 거기에 유발 요인이 붙으면서 우울증으로 탁 발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울증까지는 안 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려는 걸까? 기질이 바뀔 수 있어요? 타고난 기질은 어렵거든요. 성형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유전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질은 진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기질을 조절하는 게 바로 약이에요. 약간 그 불안 기질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 약간만 줄어들어도 아이는 우울에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을 조절하는 게 약이고요. 어린 시절 과거에 경험한 체험을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앞으로 이런 환경을 조심하자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환경 중에 제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부모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모가 달라짐으로 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에 큰 변화를 줘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달라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어떻게 들으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네. 맞잖아. 내가 달라지면 애가 좋아진다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부모 잘못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분을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이렇게 다른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내가 변화시키는 의지가 있잖아, 지금. 여기 와서 이것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변화시킬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려는 거. 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게 부모 교육이에요. 상담도 이 환경 속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애의 가치관과 성격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 이 말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울증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유병률 생각보다 높습니다. 교통사고도 여러분 당할 수 있죠? 저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바닥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스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런 걸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 여러분도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 여러분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분명히 뇌졸중 아니면 암으로 돌아가실 거야. 뇌졸중 아니면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건 자살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뇌졸중, 3위가 심장마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4위가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3개 중에 하나로 돌아가시면 그래도 뭐 천수를 누리신 거지 뭐. 네. 그것도 좀 늦게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우울증 치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약물 치료. 생물학적 원인이 강할수록 증상이 심하거든요. 그럴수록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호르몬의 이상을 교정하는데 이거를 고치는 거는 약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게 있어요, 하나. 그 햇빛 쐬기. 네, 햇빛을 쐬는 것도 약간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낮에 햇빛 밝은 거 이런 거 쐬고요. 요새는 햇볕을 쐬게 하는 조명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 뭐 한 5만 원밖에 안 해요. 밝은 걸로 해가지고 한 5분이든 10분이든 쐬는 거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따뜻해지면서 그것도 도움되고요. 그다음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생물학적인 호르몬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 2차적인 거긴 하지만 산책 가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좀 바꿔서 좋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대개는 약이 보충과 조절의 의미예요. 만성질환이거든요, 이게.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는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완치를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 아까 실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충분히 좋아질 확률이 좀 높다. 꽤 많다. 약만 써도 70%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인제행동 치료까지 하면 한 90% 이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완치까지 바라시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50% 미만일 거예요. 시간은 꽤 좀 걸릴 거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랑 비슷하다. 프로작, 프록틴, 렉사프로 이런 약들 있고요. 약효가 늦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2주는 최소 기다려야 돼. 한 가지 약을 먹기 시작하고 2주는 기다려야 서서히 약발이 올라가요. 천천히. 처음에는 부작용이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미식거려요, 어지러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 부작용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아우 부작용 있어요 얘기하시면 중단하세요. 그런데 부작용은 없어. 그러면 일단 2주는 천천히 써봐야 돼. 그러면 천천히 나타나요. 그다음에 차분하게 관찰해야 돼요. 잘 몰라요.
효과를. 그래서 그냥 잊으세요. 그냥 약만 주면서 비타민이려니 하고 그냥 주시면서 2주 뒤에 문득 살펴보세요. 2주 전과 오늘을. 그러면 차이가 느껴져요. 약간. 내가 약간 방에서 나오는 횟수가 늘었네. 얘가 웃는 횟수가 좀 늘었어. 애가 약간 그래도 말을 걸더라고. 요런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면 그 약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이 완전히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모르게 다 안 먹어봐. 그래가지고 막 한 3일, 4일 안 먹어보면요. 약발이 서서히 빠지는 게 느껴져요. 다른 분들은 3, 4일 안에 벌써 약발이 빠지고요. 긴 분들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약발이 좀 유지가 돼요. 신기해요. 근데 한 달 뒤에 가서 천천히 약발이 빠져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뭐 아마 사시다 보면은 약을 안 먹는 날들도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이틀, 3일, 일주일 안 먹어봤는데도 괜찮으면 안 먹어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황정우 교수님 싫어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그런데 이왕 안 먹고 시작하게 되고 병원에 안 가게 되고 뭐 어떤 사정으로 못 가게 됐을 때 좀 기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1주, 2주 방학 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2주, 3주, 한 달 가면서 살살 나빠지는 게 느껴지시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바로 약 주시는 게 좋고 이게 본인도 약효를 느끼게 해줘요. 아, 내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라는 걸 느끼면서 본인도 잘 먹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치료적으로 약을 먹기 싫어하면 그래 그럼 먹지 말고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만약 교수님과 상의하시면서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으시면은 그 한번 제 욕하시고 한번 안 먹어보는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진짜 다시 드셔야 돼요, 반드시.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약을 막 하루 먹고 이틀 먹고 하루 안 먹고 이틀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좀 약해.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25일 정도는 드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효과가 좀 잘 유지돼요. 최선을 다해 보시고 약효가 없다는 걸 판단하세요. 네, 그다음에 약효가 있는 경우가 안타까운 게 3명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을 바꿔요. 막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막 바꿔요. 그러면은 이게 한 80%까지 올라가요. 80%. 거기다가 이제 상담 치료랑 부모 교육이랑 인지행동 치료 다른 것까지 하면 90%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건 한 가지 약만으로 효과가 있을 확률은 3명에 2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도 거기까지 올리는 것도 얘가 이만큼 우울해졌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약이 아니면 진짜 어려워요. 상담으로는 하세월이에요. 1년, 2년, 3년에도 효과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뭐 효과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지만 특히 불안, 겁, 강박이 심한 분, 짜증, 우울 심한 분, 공격적인 친구 이런 친구일수록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상담에는 3종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상담이 있어요. 이거는 좀 수용적이에요. 좀 이렇게 애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담이 있고요. 트라우마 상담은 약간 달라요. 되게 비슷한데 공감해 드리는데 약간 상처받았던 기억을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다루려 할 수 있어요. 그 힘든 걸 왜 끄집어내요? 뭐 성폭행 당한 기억, 맞은 기억 그걸 왜 끄집어내요? 힘든데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간 끄집어내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게 있어야 조금 더 좋아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냥 상담으로는 더 이상 안 좋아지는 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트라우마 상담을 해야 돼요. 노출 치료적인 측면이 좀 필요해요. 약간. 그다음 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치료는 제 전공인데요. 이건 자꾸 뭘 가르쳐 드려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저만 떠들잖아. 이게 지금 교육이야. 학교 수업이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머님이 배우시라는 거지. 제가 해드리는 인지행동 치료는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가르쳐줘요. 애한테 가르치면 아이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 부모한테 가르쳐드리면은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집에 가서 애를 그렇게 치료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리느냐? 명상을 가르쳐 드려요. 마음 관찰 능력.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속상하구나, 화났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상처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그럴 때 고통 감내 기술, 공감 기술, 수인 기술 막 이런 거 가르쳐 드리고 지금 막 자해를 확 하는데 자해 그렇게 하지 말고 벽을 쳐 차라리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네. 이게 애가 벽을 치는 자해를 하는 애가 있으면은 벽 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경험으로는 이게 정말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치료인데요. 제가 공부한 DBT에서는 자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허용적이에요, 자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더 심한 자해보다는 조금 약한 자해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칼로 팍팍 손목을 막 긋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막 100개를 그어, 한 번 그었다면은. 그러면은 야, 이번 주에는 매주 100개씩 긋고 있으면 이번 주에는 90개만 해볼 수 있을까? 이 정도예요. 이게 저희 치료 기법이에요. 이게 치료입니까? 자해를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서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80번, 70번,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 자해를 안 하는 애도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칼 날로 하는 애는 칼 등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칼로 하던 걸 고무줄 튕기기로 하라고 그러고, 얼음을 손에 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해를 차라리 벽을 치라고 그러고, 벽을 막 화가 풀릴 때까지 치라고. 그러니까 손목을 칼로 긋는 건 안 하게 됐어요. 그럼 사망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 자해 대체 행동을 권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자해 치료, 우울증 치료와도 다른 기법이에요. 자해의 대체 행동을 권한다. 이게 변증 행동 치료라고 하는 기법이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 중에 요걸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분 좀 계시는데 대개 수도권에 계시고요. 저도 지금 부천에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하지만 의사들 중에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가르쳐 드려. 그럴 때에는 뭐 속으로 다섯을 세봐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도 다 쓰는데 그게 그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애들한테 먹히는 기술이. 그런 걸 좀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문제 분석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대인관계도 가르쳐. 되게 대인관계가 어려워하거든, 얘네들이. 자, 그다음 대처 방식. 우리는 되게 괴로우면 막 화를 내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꽤 계실걸요? 뭐가 잘 안 되면은 남편한테 막 화내고,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화내고, 그런 스타일. 되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학원을 늦게 가가지고 학원에서 떠들어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얘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짜증나지. 그러니까 애한테 화를 내. 이 원인은 뭐? 애 때문이야. 그래서 애 탓을 하면서 애한테 화를 내는 거. 이런 스타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 탓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러면서 막 내 탓을 하고, 되게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는 않고, 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애한테도 애를 보면 울어요, 자꾸. 아유, 그래서 어떡하니?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나 봐.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탓해요. 이런 분들은 되게 우울해져요. 내 원인을 나로 돌리면은 되게 이제 자살 충동으로 많이 가요. 자, 이 두 가지가 반대예요. 남 탓과 내 탓이 주로 반대고, 이것 말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회피예요.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애가 또 학교에서 싸웠어요. 아,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학교 전화하면 안 받아. 막 이런 분들 회피 쓰는 건데요. 잘 보십시다. 이 회피의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잠자기, 전화 연락 안 받기, 그 사람 안 보기.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마 그 남편을 안 보고 싶을 거예요. 밥만 차려놓고 들어가서 텔레비 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 만나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괴로우니까 학교를 안 가려 하겠죠. 학교 왜 안 가는지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니까, 공부하는 게 싫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싫으니까 괴로운 곳으로 가는 걸 회피하고 싶어서 안 가요. 술, 담배, 게임, TV 보기, 뭐 무슨 뭐 넷플릭스만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러죠. 많이 먹는 거, 쇼핑, 수다. 요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쓰고요. 남자분들은 술, 담배 많이 하고, 애들은 TV 게임 많이 하고, 가끔 일에 몰두하는 분도 있고요. 자, 이런 게 회피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다 안 생기는 분은 없잖아. 자, 그러면은 나는 남 탓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개 다 쓰긴 쓰지만 남 탓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안 들어요? 자, 나는 내 탓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시는 분. 내 탓. 내 탓 많이 하는 것 같다. 자, 회피를 많이 쓰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회피. 네. 부끄러워서 그러시죠? 네. 아마 세 개 다 있을 거예요. 고루고루. 내가 남 탓을 많이 쓰신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짜증이 많으실 거고요. 내 탓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회피를 많이 하시는 분은 지금 술을 좀 저녁마다 한 잔씩 하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네. 어쨌건 세 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남 탓을 하면 속이 시원하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남이 내 말대로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적이 많아요. 계속 싸워야 돼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내 탓을 하면은 남과는 사이가 좋아요. 근데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질 수 있어요. 회피를 하면은 관계가 나빠질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우울해질 일도 없어요. 정말 좋거든요. 근데 문제가 천천히 방치되면서 천천히 나빠져요. 천천히 나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회피 방식을 10년짜리 자살 코스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자살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천천히 술 먹으면서 자살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회피가. 현실을 외면하면서. 저희가 권하는 건 뭘까요? 이게 세 개가 다 나쁘다는 것만 아니에요. 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적당히 섞어 쓰시길 바래요. 적당히 자기 주장해라. 아니 난 김치찌개를 시켰다니까 여기 왜 된장찌개가 나와 주인장 나오라고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 이제 막 주인이 막 괴로워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하고 막 이건 너무 좀 심하죠. 근데 저 잘못 나왔어요 이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적절한 자기 주장이죠. 현명한 정도의 회피. 너무 회피를 많이 하시면 문제가 계속 방치돼요. 부부싸움도 안 하고 계속 가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이혼은 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 상황이 점점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기 반성과 자기 변화 노력도 필요하죠. 이런 걸 섞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직면이 있어요. 직면. 그러니까 남 탓과 내 탓의 극단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회피가 있고 직면의 극단이 있다는 거지. 오늘 쇼부를 보자고! 이러면서 막 소리 빵 치면서 막 가가지고 막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뭐 이러면서 막 갖다 박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요. 이 직면의 극단적인 것은 남 탓과 비슷해요. 되게 싸우게 되고요. 극단적인 상황은 살인이 벌어져요. 여기서. 회피는 내 탓과 되게 비슷해요. 회피의 극단이 내 탓의 극단이 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막 하다가 보면 이 네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못 찾고 막 변화하려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답이 없어요. 이 평면에만 갇혀 있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성냥개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 만들 줄 아세요? 이 퍼즐 아세요 혹시? 이미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영재 테스트 같은데 좀 나와요. 나중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평면으로만 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입체로 답을 찾으면 답이 있거든요. 네,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 만들기. 자, 이게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 있어요.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이 상황에서 4가지로만 찾으면 답이 없는데 그 고통의 평면을 놓고요. 우리가 굉장히 무언가를 바라던 시절에서 좌절이 되면서 고통의 평면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통의 평면 근처에 머물러요. 고통 근처에 머물러요. 고통이 없기를 꿈꾸면서 막 미친 듯이 좌우로 퍼져나가려고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고통 근처에 머물면서 가만히 계시면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수용이라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종교적인 측면과도 여러분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 지금 상담이 거의 종교 수준까지도 와요. 저희는 옛날에 종교가 상담을 대체했었던 거라고 봐요. 이제는 상담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네, 이 수용 단계로 가시면 아픔은 좀 있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살만한 가치가 많이 느껴지시면서 인생이 살만해져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울증의 치료는 아이, 청소년 본인은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 치료, 행동 치료, 트라우마 상담 뭐 이런 거 하고요. 사회기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가족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그다음에 이제 부모 약물 치료, 그다음 부모랑 애를 같이 놓고 하는 가족 치료 이런 거 하고요. 환경 변화에는 학교를 안 보내기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때로는 전화, 이사, 같이 자해하는 친구랑 막 친할 때 걔랑 좀 못 만나게 하는 거를 때로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만나게 하니까 애가 더 나빠지면 또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경우. 그다음 예, 이게 또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랑 갈등이 심할 때. 예를 들어서 애가 아빠가 너무 욱하셔.
애가 아빠를 보면 너무 감정이 폭발해. 그럴 때 아빠가 집을 나가 계시니까 애가 완전 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싹 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다 적이야.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얘가 할머니네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건 부모랑 독립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괴롭히는 그부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 소송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하거나 여행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관심 분야에 빠지거나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도 우울증에 약간 도움이 돼요. 이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어느 하나로만 치료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자살 시도와 자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는 우울증에 대한 거였고요. 보통 우리가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중에는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쟤 놀라고 그런다. 쟤 게임하려고 그래. 쟤 학교 안 가려고 그래. 막 이렇게 이익이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저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막 걔를 손짓하거든요. 원하는 거 받으려고, 남 조종하려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니다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저 관심 받으려고, 사랑 받으려고 그래. 쟤. 어쩌니 쟤.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야, 너 관심을 이따위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애한테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어떨까요, 결과가? 네,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그 사람이랑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얘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애한테 직접 하는 건 팩트 폭력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한다고 해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안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흔한 이유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얘가 근데 자해를 하면은 순간 그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 쪽으로 가면서 마음의 고통이 좀 진정이 돼요. 이게 가장 흔한 이유예요. 당장 더 큰 심리적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혹시 여러분 자제분 중에 자해하는 친구 중에 그 자살 기도나 자해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네,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차마 죽을 순 없고 겁이 나서 자살의 대체 행동으로 자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살의 예행 연습이다. 대리만족이다. 죽을 용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 다음 어떤 애는 이런 얘기도 해요. 저 그나마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시죠? 저 자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자해하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러면서 막 중독스럽게 해요. 막 여러 번 하는 애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애도 있고 복수심. 자기를 벌 주려고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뭐 이런 애도 있어요. 자, 원인은 왜 찾나요? 우리가 원인을 찾는 이유는 뭔가 해결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얘가 현실적 이익 때문에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얘한테 고운 말이 안 나가요. 너 오늘도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애랑 싸우게만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대개 하나가 아니다. 자, 이거 따라해 보세요. 시작. 원인은 대개 하나가 아니다. 네,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원인은 원인은 대개 되게 하나가 아니다. 아니다. 예, 됐습니다. 대개 여러 개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 가장 현재가 고통스러워서일 수 있고 친구가 날 떠나가서일 수도 있고 사귀던 내가 좋아했던 혼자 짝사랑했던 동성애 여자친구가 나랑 헤어진다고 해서 다른 애를 사귀는 걸 알게 돼서일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학교를 안 가고 놀아보니까 너무 집에서 편하고 좋아서일 수도 있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 가지가 다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원인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그걸 좀 줄여봐야 돼요.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조금씩 줄이고 관심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감정을 조절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목적에 따라서 이유를 해결해줘요. 우리가 함께. 자, 그러면 애가 우울해하거나 자살시도 자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 하는 건 부모 교육이거든요. 자, 이 부모 교육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부모가 대처를 변하는 게 대처 방식을 달리하는 게 애한테 하는 말을 달리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상당히
쉽게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머님 솔직히 해보세요. 아버님 보고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님이 해, 안 해? 할머니 제발 애한테 용돈 주지 말라니까요. 그게 애가 버릇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말해도 할머니가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이게 남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 말을 잘 듣는 건 뭐다? 내 팔다리.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스스로 애를 대처하는 방식이 전과 다르게 하면, 하여튼 잘은 몰라도 전과 달라지면 애도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데? 라는 거를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가지. 공감. 여러분은 뭐 자녀를 공감하신다고 하겠죠. 근데 아마 솔직히 마음속에 손을 딱 얹고 얘기해봐. 얘가 왜 이렇게 자살 기도를 하는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솔직히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솔직히 있을 텐데, 반은 될 텐데. 에이, 설마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신다고? 에이, 아닐걸요. 사실상 예, 한 분 손 드셨네. 예, 그 우리가 아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이 때문에 이렇게 괴로우신데, 자 그럼 이거 해봐. 남편이 내 마음을 한 80%는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80%. 그거 봐, 아무도 안 들지.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걸 남편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게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가 괴로운 거를 엄마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기본이야. 이해하는 게 신기한 거야,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돼요, 엄마도. 엄마도 비슷한 경험을 어릴 때 왕따를 당해보고 똑같이 부모한테 학대당해보지 않았으면은 이거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든 집이든 엄마든 아빠든 얘가 이제 그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왜 이유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유독 요새 자해하는 그 래퍼, 걔 누구더라? 걔 래퍼 음악을 많이 들어. 공감이 되거든. 너 근데 걔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너 그거 듣지 마.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듣게 해. 그러니까 얘는 자기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음악이었는데 그걸 못 듣게 하니까 더 반항해. 아빠랑은 얘기도 안 하겠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혼자서 또 자해를 더해. 이게 좋아요? 부모한테 말을 털어놓는 게 좋아요. 엄마나 요새 자살 충동이 높아져. 이걸 털어놓는 게 낫지. 엄마 아빠가 말을 할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남이야. 심지어 적이야. 내가 뭘 괴로운지 엄마 아빠는 몰라. 그런 사람한테 말하고 싶으세요? 남편이 시댁 편만 들고 내 편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이게 말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본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트위터 인스타에서 자해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아유 좀 그것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 너 친구 걔 철수 걔 아니 영희 걔도 자해한다며. 너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얘기. 아 이거 초반에 이거 하시면은 딱 이런 얘기예요. 너 나랑은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때렸어. 부모가 아니라. 그런데 야 선생님도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뭐 이런 얘기하면요. 엄마는 누구 편이야? 누구 엄마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엄마야? 그 사람이랑 살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애한테.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학교 폭력으로 죽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지금 2개월만 참으면 고3인데 대학 가잖아. 우리 2개월만 참자. 따라 이런 얘기 하시면은 그래 그럼 내가 대학 가서 죽어주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학 시험을 붙여놓고 자살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자살 충동이 높은 애들을 만나게 되면 부모든 치료자든 상담자든 교사든 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얘가 사고 칠까 봐. 그리고 뭘 해서 도와줘야 될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예요. 그리고 되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자책감이 들고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절망감이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노답이에요. 노답. 환자도 아이도 절망감, 이생망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이생망. 그리고 딱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아, 상담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고 기분이 확 상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복합 골절과 비슷해요. 트라우마 보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딱 환자가 다 헬기 타고 섬에서 왔는데 지금 군인이야 총 맞았어. 그래가지고서는 총기 사고로 막 지금 간이 터졌고 폐가 찢어졌고
비장도 터졌어. 자, 어디부터 치료할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은 복합 트라우마여서 뭐부터 치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다급하고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많아요. 되게 부모랑도 갈등, 교사랑도 갈등, 친구랑도 갈등.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현재 문제가 뭐가 있나라는 걸 다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버려야 돼요. 다른 거는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급해서. 버리고 중요한 거, 살릴 수 있는 거, 급한 거부터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런 친구 처음에 왔을 때는 얘를 반드시 제가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초짜예요. 그냥 굉장히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의지는 강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경험한 사람은 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만 저희는 아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 기다려봐야 돼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얘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희망을 품은 채 계속 이 시도했다 저 시도했다 막 해야 돼요. 겁나 시도를 하다가 요게 딱 하나 먹히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러면서 거기부터 조금씩 넓혀서 치료 효율성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처음에 정을 딱 깨가지고 이 튼튼한 벽을 치료 저항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약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실 텐데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머님이신데 배우자가 바람 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도 대박이죠. 벌써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그러죠. 네. 그런 상황에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요. 3천만 원을 날렸대요. 어떡하니? 그러면서 막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나한테 닥치는 거야? 근데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에서 무릎이 팍 삐었어요. 아픈데 갔더니 인대가 하나 나갔대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부세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거지? 시아버님이 뇌졸중이래요. 다행히 사시긴 사셨는데 저희 또 간병하러 가야 돼. 정말 미치겠다 정말. 날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애도 키우고 뭐 시댁도 돌보고 다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애가 자해를 한대. 자,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연달아 벌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게 자살 시도를 하는 애의 마음이에요. 자살 시도를 하는 애의 마음은 손목을 긋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애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걔 전학 갔어. 그 다음에 막 선생님이 막 나는 싫어하고 다른 애만 이뻐해. 아빠는 막 때려. 엄마랑 싸워.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서 나한테 짜증내. 얘가 와서 딱 하는 첫 마디가 이거야. 제가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얘를 설득할 수 있어요? 살아야 한다고? 너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걔가? 엄마나 사세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얘한테 살라고 하는 얘기,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해로워요.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굉장히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바씨 강의한 거에 보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바씨 박준성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절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걸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기본 구조는 트라우마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얘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 키워줬는데 네가 왜 상처를 받니?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까 말했죠. 기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상처가 아니었는데도 얘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상처가 되게 컸든가 아니면은 얘가 너무 약한 애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인 애도 있고요. 엄청난 양의 공감이 필요해요, 되게. 그럼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감은 이해를 하는 거고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요건 다음. 지금 이렇게 아이의 입장을 잘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공감, 이해,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엔 종류가 아이가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막 도마로 막 이렇게 썰면서 애 얘기 건성건성 듣다가 엄마 근데 뭐 이렇대. 나 학교에서 힘들어. 그래 이러면서 막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근데 2만 원 학교에서 필요하대. 뭐? 2만 원? 무슨 돈? 이러면서 갑자기 확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애 얘기를 들어줘. 그 앞에까지는 안 듣다가. 이러면은 이제 애가 하는 얘기를 엄마는 안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 얘기를 들어줄 땐 집중해서 듣는가. 이것이 현존하느냐예요. 아이 앞에서 온전하게 아이 얘기를 들어줄 때는 들어주는가. 근데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계속 들어줄 수 없어. 그러면 나 지금은 바빠 하고 못 들어준다고 하면 돼요. 다만 들어준다고 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주라고. 5분이라도. 들어주는 척하면서 오래 있지 말고 들어줄 땐 딱 들어주고 안 들어줄 때는 바빠 해서 못 들어주고 요거를 탁탁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가 한 얘기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지만 어쨌건 그 애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럼 너 되게 슬픈 모양이다. 애가 괴로워요. 그러면 너 괴롭구나. 애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미러링,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는 애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측이 돼, 애 마음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야, 걔가 그랬다고? 너네 반 애가? 그럼 너 진짜 열받았겠는데? 추측이에요. 추측성, 그의 생각을 추측할 수도 있고 감정을 추측할 수도 있고 너 그래서 걔 때리지 않았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단계 수인이에요. 그 다음 4단계 수인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의 과거로 볼 때, 야, 너 옛날에 걔 되게 무서워했는데 오늘 그 걔 보고 되게 무섭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늘이 이해될 때, 또는 너 겁 많은 친구인데 우리 아들, 너, 야, 선생님이 그렇게 다른 애 혼내는 거 봤을 때 너 되게 무서웠겠다 하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럼 애가, 맞아, 엄마, 되게 무서웠어. 와,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걔 막 쫄아가지고 막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4단계 수인, 과거와 연결하는 거. 5단계는 현재와 연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발표하는데 너같이 겁쟁이가 발표할 때 막 다른 애들이 다 너 쳐다보는데 되게 무서웠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불안했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상황 누구라도 좀 불안했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다음 6단계는 나래도 그러겠다. 뭐 이런 거. 정말로 나의 가족이죠. 사실 아이는 내 가족이죠. 그래서 진심, 그리고 내가 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원래는 하면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 최근 치료 기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공감이죠. 자, 균형. 아까 제가 나중으로 미뤘던 대답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균형. 아까 거는 이제 수용을 잘해줘야 된다.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균형. 애들이 되게 선택장애예요.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학교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가기 싫은 것도 있어요. 학교를 가면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까 봐 무서울 수도 있고,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아서일 수도 있고, 어쨌건 가느냐 마느냐가 막 고민해요. 사느냐 죽느냐도 얘네 엄청 고민해요. 자해를 할까 말까도 엄청 고민하고요. 얘네는 선택장애, 결정장애. 거의 전 세계 인구에서 강박증이랑 이렇게 자살 충동이 높은 애들이 두 군이 가장 결정 못하고 많이 고민하는, 이럴까 저럴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어때요? 살든가 죽든가 하나밖에 없잖아. 선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 저걸 선택했다 막 우왕좌왕해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애가 너무 학교를 가기 힘들어하면은 그래, 그렇게 힘들다니 가지 마라. 그리고선 오늘 하루는 안 보내줬다가 다음에 이게 3일, 4일, 일주일 되니까 야, 그래도 오늘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하려고. 너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억지로 보냈다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엄마도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아이의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면은 얘를 도와주려고 엄마가 가요. 그래서 너 뭐 때문에 그러니?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엄마도 감정 기복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둘 다 환자가 되는 거야. 엄마가 치료한 거야. 엄마도 옮은 거야. 엄마도 병이 옮은 거예요. 엄마도 우울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장담하잖아. 여러분 중에도 반수는 아마 약 드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되려면 여러분은 감정 기복이 완전히 이러고 있으면 애랑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을 되기 위해서는 애랑 같은 박자로 살짝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느 이상은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균형이에요. 공감은 움직여주라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균형은 너무 멀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렇게 해주게 되면 아이가 천천히 내가 브레이크가 돼서 서서히 감정 기복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말들 많이 쓸 거예요. 야,
학교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말고, 공부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봐. 이런 말 많이 했던 분 손 들어봐요. 이번엔 많이 드시네. 아유, 예. 사실상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판단적 언급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회사 일 하는 분이라면 다 해야 될 거고, 집에서도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건 필요해요. 뭐 아니면도 필요는 한데, 때로는 이거를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흑백 논리고 이분법이고 디지털스러운 거거든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기복이 심해져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기복이 심해지면서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그러면서 두 분 아이랑 엄마 다 아주 지옥으로 가요. 되게 양극화돼요. 극단적으로 싸워요. 점점 애도 극단적으로, 엄마도 더 극단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학교를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리고 막 절대불변의 진실을 강조하고요. 확신해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이 아니면 최악이에요. 만점이 아니면 그거는 다 쓰레기예요. 강박적이고 내 생각만 옳고요. 속된 말로 꼰대라고 그래요. 판단적, 비판적, 이론적이고요. 굉장히 갈등이 심해져요. 이 상태가 이제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려는 거는 균형과 중용이에요. 밸런스, 영어로는. 미들 패스라고도 영어로 하고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 얼마나 드세요? 배 터지게 물 먹어요? 아니면 한 방울 먹으세요? 정답은 필요한 만큼이죠. 그런 것처럼 된장국을 끓일 때도 물량을 봐서 된장도 적당한 양을 넣지 요만큼 넣지도 않고 이만큼 넣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만큼을 넣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때로는 양극단이 둘 다 옳다. 섞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중간 어딘가를 써야 된다. 균형. 최소한 양극단은 아니다. 연속적이다. 그 다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을 확신하지 않는다. 유연한다. 이런 것들이 균형과 중용의 가치고요. 화살표 보시면 자, 하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여자인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걔가 다른 여자를 만난대. 헤어질까 말까 고민해요. 그리고 걔랑 헤어지고 자살 기도를 해요. 자, 이럴 때 헤어지면은 외로움에 미칠 것 같아서 자살 기도를 하고요. 헤어지지 않고 걔를 계속 만나고 있으면 제가 분명히 양다리 걸치는 걸 알고 있는데 외로움은 조금 덜하고 자살 기도는 안 하는데 계속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자살 기도로 가요. 그러니 둘 다 옳아요. 헤어지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계속 만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을 뿐 둘 다 단점도 있어요. 이쪽도 장단점이 있고 이쪽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옳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현실엔 이런 현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걸 변증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 기법은 변증적 행동 치료라고 부르는데 이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해요. 애 마음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이 같이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얜 어느 순간 보면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죽겠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어떤 걸 더 표현하느냐의 차이지. 계속 만나자 헤어지자도 두 개 다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애가 뭐 죽고 싶대요. 이 친구 사실 저한테 왔던 친구고 군인이었어요. 균형 잡힌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과 아직도 죽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는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아니야. 살고 싶은 마음 너도 있지 않니? 그러면 애들이 아니래. 뭐니? 그러면 무서워서 차마 못 죽는 마음이래. 그러니까 죽음을 주저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초기에는. 얘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 그래도 살고 싶잖아 라고만 하면 안 되고 넌 죽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죽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니?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좀 많지 않니? 라고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많은 애들이. 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 되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종교들도. 근데 그 방식에서 이미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심하다면 걔한테는 살아야 한다는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그리고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는 게 더 낫네? 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죽고 싶은 이유들을 줄여주고 조금씩 살고 싶은 이유를 조금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줘서 감사하다. 네가 그래도 엄마한테는 얘기해줘서 고맙다. 현실적으로 내가 너를 다 막을 방법은 없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걸. 이러면서 얘가 극단적인 생각이 줄어들어요. 이럴 거면 헤어져, 집어치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어차피 좋은 대학 가지 못할 텐데 나 공부 안 해. 이게 뭐 아니면 도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엄마가 많이 하는 게 네가 지금 자살 충동이 높은데 네 생명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미 이런 말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좋아졌어. 그럼 이제 슬그머니 이제 좀 좋아졌는데 학교 좀 갈까? 공부는 안 하니?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좀 좋아지면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좋아져야 돼. 나빠야 공부를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나쁜 환자 역할로 가게 돼요. 시크롤이라고 하는데 환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건 맞는데 공부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말들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도구로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서.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집착했다 포기했다 집착했다 포기했다 완전 양극단으로 애를 갖다 어떻게든 널 살리고 말 거야 막 이러다가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3달째 고생하다가 이제 포기했어. 몰라 네 맘대로 해. 살든가 죽든가 그러면서 막 포기를 해요. 그랬다가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아유 자식 새끼 저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야 학교 가자 그러면서 용돈 10,000원 줄게 가자 이러면서 꼬셨다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솔직히 얘기해봐. 나 갔었다 양극단 갔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솔직하게. 네. 아유, 세 분, 아유, 많을 텐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써봤는데 안 된다는 절망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애가 화내고 죽겠다고 하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무한히 하게 지금 시켜줬는데 이거 언제까지 시켜줘야 돼요? 애가 자살 충동이 높으니까 그래 그럼 학교 가지 마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은둔형 외톨이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줬으니 당장은 좋아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양극단은 답이 없어요. 극단은 답이 없고 균형을 찾아야 돼요. 자, 위쪽 극단은 집착하고 애를 통제하고 게임은 절대 안 돼. 죽어도 학교를 가야 돼.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한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자해는 절대 못해. 막 심하게 혼내고 핸드폰을 뺏어. 이런 것들이죠. 아래쪽은 아휴 그래 해라. 아휴 주말인데 좀 해라. 뭐 이러고 포기 허용. 아휴 뺏지 말까. 아휴 네 맘대로 해. 그래 그래. 혼내지도 않아. 혼낼 때인데도 넘어가. 그리고 자해를 완전히 허용해. 그래 하든가 말든가. 아유 게임하다가 죽든가 말든가. 아유 뭐 이런 거죠. 자, 할 수 있는 선택은 2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다 효과가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부모 교육 들어봐도 뭐 별게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답이 있어요. 이 좌측에서 2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쪽은 답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쪽에서의 양극단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이 빨간색으로 가지 마시고 2개 양극단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늘색으로 가세요. 하늘색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짝 점진적으로 올라가세요. 야금야금. 처음에는 핸드폰을 8시간을 했는데 12시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11시간, 그 다음 달엔 10시간, 그 다음 달엔 9시간 이렇게 야금야금 줄여나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뭐 자살기도 하고 뭐 집에서 뭐 칼 들고 엄마 죽인다고 하고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왔어요. 부지기수로 왔는데 지금 뭐 3년째 다니면서 이제 다 좋아져가지고 약만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뭐 다 하나같이 이렇게 천천히 좋아진 거예요. 야금야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도 쓰고 부모 교육도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가면서 아빠가 막 소락대게 집으로 애 패니까 아빠는 쫓아내고 엄마가 단둘이 있으면서 엄마가 그래도 엄마 말은 들었어.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도 나간 경우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쁘지 않았으면 아빠 엄마 같이 살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을 열고 애가 이제 천천히 밖으로 나와서 웃기도 하고 부모랑 대화도 하고. 자, 그래서 아빠 통제 90%, 엄마는 허용 90%. 이게 엄부자친이거든요. 옛날 유교식으로 나왔던 좋은 교육, 이상적 교육이라고 얘기한 건데 100% 망해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는 무서워하고 적이 되고요. 죽이려 하고요. 엄마는 하인으로 취급해요. 굉장히 함부로 대해요. 엄마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애한테 맨날 욕먹어요. 안 좋아요. 반대도 안 좋겠죠? 엄마가 독하게 막 악역을 다 하고 아빠는 가끔 집에 오셔가지고 애 원하는 거 다 사주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망해요. 저희가 권하는 건 뭐다? 이런 거. 4대6 또는 7대3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걸 권해요. 두 분이 그리고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입을 맞춰서.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요. 행동 문제가 아까 말했지만 동반 진단이 많잖아요. 얘가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 여쭤보세요. ADHD가 같이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행동 치료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재도 좀 들어가야 돼요. 좀 남을 괴롭히는 스타일이 있을 때는. 근데 주로 지만 괴롭고 자기만 괴롭고 우울한 습성이 있을 때에는 상담과 요구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피해자 스타일이면 상담해 주면 되고, 가해자 스타일이면은 행동 치료가 좀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이 두 개가 섞인 애들이 많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 우리도 치료를 둘 다 써야 돼요. 행동 치료도 써야 되고, 때로는 제재도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공감도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균형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2대8로 했는데 내일 3대7로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확신하지 마세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저를 사랑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뭐 별일 없겠죠. 이거 다 부정적 확신, 긍정적 확신이에요. 확신이 깨질 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나도 확신이 없는 게 좋고요.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확신이 있다가 깨지면 당황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충격받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요. 예상 밖의 결과에 대처를 못해요. 우린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충격을 안 받아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마지막, 위급한 순간에 대처. 자녀가 뛰어내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애들은 그 높은, 그리고 우리 집이 17층이야. 그러면은 스토퍼, 창문 스토퍼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칼을 주로 한다면 칼을 숨겨서 그 금고 같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그 안에 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딱 금고를 꺼내서 쓰세요. 금고에서. 목을 매다는 방법을 자꾸 선호하면은 줄과 협대 같은 것도 다 숨기세요. 약을 먹는 걸 선호하면은 약도 다 숨기세요. 금고 안에 다 넣어두세요. 이 금고가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입원도 못 하는데 쉽게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이게 이제 당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창문 스토퍼라고 하는 건데요. 철물점에 가면 제일 싼 건 500원, 비싼 거는 뭐 3만 원, 4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다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폭보다 더 열리지 않게 딱 거기까지 딱 놓고 이쪽 끝에다가 창문 스토퍼를 고정을 하세요. 나사로. 그러면 머리가 못 빠져나가면은 애가 밖으로 뛰어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부모님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잠자다 어느 순간 애가 뛸지 모르거든요. 애 방에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이라도 있으면은 진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애가 뭐 별 얘기 다 해요. 뭐 이거 해봐야 내가 다 열고 할 수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더럽게 사랑하나 보네. 이거를 느껴요. 네, 엄청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살기를 강력히 바라는구나. 이걸 느껴요. 칼은 제가 조용히 숨기길 바라요. 몸싸움하면서 뺏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철학이 좀 다르세요. 어떤 다른 치료 기법을 하시는 분들은 해봐야 소용없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칼을 숨기는 걸 권해요. 애랑 몸싸움에서 빠지 마시고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 애가 학교 가고 없을 때 조용히 뒤져가지고 숨겨진 눈썹 칼, 커터 칼, 모든 가위 뭐 다 숨기세요. 그러면 애가 이 얘기를 해요. 엄마 숨겨도 소용없어. 나 또 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 그냥 그러세요. 왜? 또 사면 또 숨기면 돼요. 네,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뭐가 형성되냐면은 와 징하다 징해. 이 엄마는 정말 내가 살기를 바라나 보네. 이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가 천천히 엄마를 다가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숨기기를 권해드려요. 그다음에 온몸 잡기. 정말 다급한 순간에 온몸 잡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온몸 잡기는 애가 이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뛰거나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뛸 때 걔를 뒤에서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잡아야 돼요. 아이를 이렇게 마주보고 잡으면은 애가 침 뱉고 깨물고 발로 니킹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내가 애 뒤쪽에 몸에 위치하게 하면서 확 잡으시면 돼요. 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애가 손이 빠져나오면 나를 때려요. 그러니까 손을 포함해서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목이 졸리면 안 돼요. 목이 졸리면 애가 100%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 목을 졸라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서 손을 포함한 상태로 꽉 조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애가 순간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조이세요. 팍! 아주 세게 팍 조이면은 애가 순간 후! 하면서 숨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애 머리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머리에 부딪히면은 이게 그 별을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랑 키가 비슷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피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애가 키가 작으면 가슴에 부딪히는 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뒤에서 안은 채로 앉을 수 있어요. 애가 어리면. 그대로 앉고 발을 꼬아가지고 애를 갖다 뒤에서 꽉
이렇게 잡고 있는 채 애가 진정이 될 때까지 꽉 그대로 잡고 있는 거고요. 애가 키가 크면 막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래서 반드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데 이 엎드릴 때는 내가 깔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내가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내 체중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목은 조르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지그시 짓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가 뭐 꼬집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거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계시면 제가 제일 오래 보신 분은 2시간 잡아요. 2시간 엄마가. 청소년 제일 오래 잡으신 분이. 그 전에 지쳐서 잠들어요. 둘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한번 하시고 나면 손에 막 멍들어요. 여기저기 막. 꼬집고 서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응급 입원 안 할 수 있어요. 119 안 불러도 돼요. 경찰 안 불러도 돼요. 이게 아주 응급한 순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급하면 경찰 부르시고요. 119나. 그 다음에 자해 대체 행동. 애가 자해를 했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잖아요. 아유 왜 그랬니? 그러고 울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데 하지 마. 너 왜 했어? 그러면서 혼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참아라 이런 분도 많고요. 자 근데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참으면 그 고통이 되게 심해져요. 심리적 고통이. 자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해를 못하면 심리적 고통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가 자해를 더 해요. 어라? 여기 몇 개가 더 있는데 빠졌어요. 네, 행동을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해를 한 번만 하고 끝났을 게 오히려 5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다 폭발해서. 그래서 저희는 자해를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죠? 기억하세요? 자해를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대체 행동을 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 등으로 긋게 하고 고무줄 튕기고 뭐 이런 대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어요. 대체 행동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비슷한 기능이 있어. 이 행동을 해도 심리적 고통은 좀 줄어들어. 그런데 부작용은 훨씬 적어.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긁을 때 수두에 걸렸어. 긁으면 상처 더 나잖아. 긁지 않고 뭘 할 수 있을까? 불고 얼음 주머니 대고 문지르고 수건으로 대고 문지르고 꼬집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비틀고. 그런 것처럼 자해의 대체 행동은 손목에 고무줄 대고 얼음 쥐고 10초 있어 보세요. 칼로 애는 것 같아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주먹으로 벽치기, 칼 등으로 긋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쓰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약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조금 더 약한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조금 더 횟수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조금 더 깊이 1cm를 들어가서 꼬맸으면 이번에 꼬매지 않고 긋는 것만 해도 고맙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가 20점대인데 30점만 돼도 칭찬하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30점대가 되면 이게 점수니? 아유 발로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80점은 맞아야지. 그게 아니라 20점짜리가 30점만 돼도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지시하고. 아이고. 우리 지시를 보통 반복해요. 야 뭐뭐 해라. 하려고 얼른. 좀만 더. 안 하니? 빡쳐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러고 엄마는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지시를 반복하면서 서로가 상호작용이 가면서 굉장히 악화되기 쉬운데요. 지시를 잘 지시하는 방법은 일단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그리고 반복하지 마시고 말은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행동 대신 제스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 자 그만해야 돼. 그럼 핸드폰 이제 그만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딱 했어. 그러면 애가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로 하지 말고 두 번째부터는 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살짝 가려요. 방해를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단호한 표정으로. 애가 복종할 때까지. 이걸 하기하기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네이버에서 명상 기반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걸 치실 수도 있고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55회기짜리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보고 도움을 받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